군대도 보유할 수 없고 전쟁도 할 수 없는 국가였는데 반대로 미일 안보 조약에서는 이제 전쟁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자위대도 지금 예를 들어서 해상 함정이나 이런데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지난해 말에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방위비도 크게 증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일본의 변화에 대해서 큰 관심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일본 게이오대 박사 출신인 통일연구원 이기태 국제전략연구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일본에서 지금 재무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는데 군사 대국화 이런 논란까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일본이 그 역사적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냉전 시기에는 일본이 이제 평화헌법이라던가 어떤 GDP 1% 내 방위 예산 이런 여러 가지 억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사를 확대하기가 쉽지 않았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제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재무장이 이제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90년대 걸프전 이후로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아베 총리가 이제 등장한 이후에 아베 총리가 이제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을 세우고 또 자위대도 이제 발전시키면서 지금 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군사대국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제한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일본 정부가 군사력을 키워 나가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아베 전 총리 당시에 이게 아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네,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시다 총리 때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확실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일본 국내 정치를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일본이 파벌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베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이제 파벌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예전에 90년대 이전에 그런 억제적인 방위 정책을 펼쳤던 파벌이에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그러면 이런 억제적인 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에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 개정이나 방위비 예산 증액을 보면은 오히려 아베 때보다 더 증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역시 국내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아베 파벌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다. 아베파가 지금 자민당 최대 파벌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아직 국내 정치 기반이 약한 가운데서 아베파가 그리고 아베 총리가 추구했던 노선을 지금은 어떻게든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아베와 기시다 총리를 좀 비교하자면 기시다 총리가 좀 더 친중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하고의 관계를 보면 어떤 관계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 노선의 기시다 노선은 예전에 그 요시다 노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냉전 시기의 요시다 노선이 말 그대로 미일 동맹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한편으로 아시아 국가와의 외교를 강화했던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기시다는 요시다의 이제 후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첫 번째로는 역시 미일 동맹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중국의 위협에 따라서 미일 동맹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국제 질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입장에서는 안보 위협으로서의 기존의 중국,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국가들을 다 이제 안보 위협으로 보다 보니까 군사력 확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국민들도 여기에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겠지만 하도 이제 전쟁이 자꾸 터지다 보니까 혹시라도 중국하고 대만하고 분쟁을 넘어서 뭐 전쟁까지 벌어질 경우에 일본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특히 기시다 이 총리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만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뭐 개입하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미일 동맹입니다. 미일 동맹인 차원에서 미국이 만일 대만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현재 미일 안보 조약상으로 일본도 어쩔 수 없이 말려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일 안보 조약 5조, 6조에서는 상호 간에 어떠한 침략을 당했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네. 얼마 전 아베 정부 때 논란이 됐던 집단적 자위권입니다. 동맹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는 이제 같이 참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은 내심 개입하고 싶지는 않지만 미일 안보 조약에 따라서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은 원래 이 최소한의 방어만 한다는 이 일본 평화 헌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이 평화주의 헌법 유지하면서 군사력을 증가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모순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일견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것도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일본 안보의 두 축은 하나는 평화헌법이고 하나는 미일 안보조약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형성된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평화헌법은 1947년, 즉 냉전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졌고요. 미일 안보조약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즉 냉전이 시작된 다음이었죠. 그래서 평화헌법 구조에 따라서 일본은 군대도 보유할 수 없고 전쟁도 할 수 없는 국가였는데 반대로 미일 안보조약에서는 이제 전쟁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생적으로 이미 모순적으로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일본이 이제 그동안은 이제 아무래도 평화헌법 쪽에 더 중점이 있었다면 이제 보통 국가의 흐름에 따라서 아베 총리와 같은 사람들이 헌법 개정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는 미일 동맹 강화 쪽으로 이제 비중이 더 옮겨진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일본이 지난해 말에 반격이 가능한 국가로 안보 문서를 개정했을 때 미국 정부의 태도가 좀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일본이 재무장해라 이렇게 미국이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냉전이 본격화된 이후부터 일본에게 재무장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사실은 1945년도에 일본이 패전을 하고 메가더 그 당시 점령군 사령관이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냉전 때문에 일본이 하나의 기지국가가 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재무장하라고 했는데 일본은 거기에 저항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왜냐? 평화헌법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재무장을 좀 소극적으로 하고 오로지 경제 발전에 전념하겠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시다 노선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통 국가로 바뀌면서 이제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면서 미국은 여전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재무장하고 군사력 강화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국력이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에게 미국이 이제 할 수 없는 역할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을 맡기고 있고 그런 것을 일본이 또 적극적으로 지금 호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미국의 계획에 대해서 일본이 아주 적극적인 협력. 현재 일본의 계획은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안보 정책에서는 지금 중국이 최대의 위협이기 때문에 일본이 혼자서 중국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서 중국을 대응하겠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본의 안보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본하고 1980년대에 경제 패권 전쟁까지 네.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세상에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일본하고 다시 한번 경제 전쟁까지 했었는데 혹시 미국 입장에서 중국 외에 또 다른 패권 도전 국가를 만드는 셈이 아니냐. 일본이 또 과거에 그랬던 점도 있고 미국은 또 이거 염려가 되지 않을까요? 미국은 정말 패권국을 용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980년대 경제적으로 이제 재팬에즈 넘버 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유행할 정도로 일본의 경제적 패권을 이제 두려워했는데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그런 경제력을 한번 꺾었죠. 그래서 일본이 넘버 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경제 군사적으로 이제 패권국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이걸 이제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혼자 하기에는 약간 버거운 거죠. 네. 이것을 일본과 함께, 일본은 정말 미국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고 또 어느 정도 군사력, 경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와 함께 중국을 저지하겠다. 그리고 일본이 과연 패권국으로 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력을 봐서는 중국을 넘어서는 그리고 미국을 넘어서는 일본은 당분간은 상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경제학계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일본이나 독일이나 빠르게 성장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보 무임승차를 했다. 네. 미국이 군사력을 다 대주니까 이 일종의 국방비 거의 안 쓰고 몽땅 경제에다 쓰다 보니까 일본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거. 독일도 그렇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군비 확장에 돈을 쓰게 되면 예전처럼 일본 경제가 그렇게까지 튼튼하진 않잖아요. 네. 더군다나 국가 부채는 정말 많은데 맞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게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일본 국민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 방위비, 그러니까 방위 예산을 증가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일본 국민들이 가장 이제 중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복지라던가 아니면 연금 문제라던가 이런 본인들의 생활과 관련된 데 지금 정부가 집중해 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5년 내로 일본 방위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시 국가 부채가 지금 말이 아니게 높은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기시다 총리가 감세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방위 재원을 증세 아니냐 이제 국채를 발행한 이것도 자민당 내에서 아베파랑 이제 기시다 쪽이랑 이제 이것도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세를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더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네. 지금 기시다 지지율이 지금 역대 최저인 26%까지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 뭐 무기 수출하고 뭐 이러면 좀 이 일종의 커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일본이 무기 수출해서 국방비 증액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거 거의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일본의 방위 산업이 그동안 뭐 많이 발전하지도 않았고요. 네, 그렇게 비중이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방위 업체들이 오히려 그런 철수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역시 아베 총리가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한 것이 그 방위 산업을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서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성도 하고 규제도 많이 풀어주고 이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호주에도 잠수함을 팔려다가 실패했고요. 네. 인도에는 또 US2라고 잠수정을 또 팔려다가 실패하고 최근에서야 이제 필리핀에다가 방공 레이더 3개를 이제 파는 거 이제 한 건 지금 성공했습니다. 저 일본에서 자꾸 실패한다고 나올 때마다 참 궁금했던 게 그래도 뭐 기술의 일본인데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하나 무기를 팔 때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역시 규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심했고요. 네. 이것도 규제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무기 수출 3원칙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무기를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베 정부 때 이걸 이름을 바꿔서 방위이전 3원칙이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 방위이전 3원칙도 사실은 많은 규제가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걸 보다 더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규제를 풀고 수출이 가능한 품목들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살상 무기까지도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그래서 수출할 수 있는 무기의 범위를 확대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논의 중입니다만 그것도 지금 쉽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지금 일본의 목표하고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년에 재선에 성공할지 아닐지 지금 1년 남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가 없어요. 점점 지지율이 더 올라가니까. 일본 입장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계획이 이게 막 뿌리째 흔들리는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가능성, 다시 등장할 가능성. 일본은 준비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본 외교의 특징인데요. 일본은 전방위 외교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가능성이 있을 때 거기에만 투자하지 않고요. 다른 가능성, 아무리 1%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는 거기에도 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랑 힐러리가 붙었을 때 다들 그때도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봤잖아요. 네. 일본도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봤지만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다는 가능해서 외교적 파이프라인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트럼프가 제일 먼저 만난 정상이 아베였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에 아베 총리가 트럼프 타워를 방문해서 트럼프랑 처음으로 만났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여러 가지 주장했던 것들. 그러니까 일본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무임승차 비슷하게 하고 있다. 좀 더 일본이 그 주일미군 주둔 비용도 더 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부담을 가지니까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아베 총리가 적극적으로 트럼프하고 이제 접촉을 한 겁니다. 네. 외교적인 조언도 했고요. 트럼프도 실질적으로 외국 정상 중에 외교적으로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아베 총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정상 간에
뭐 치밀한 만남, 뭐 골프 외교도 같이 하고 이랬습니다만 지금 과연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 기시다 총리가 아베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기시다 총리도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제 외무상도 지내고 해서 외교를 잘한다고는 이제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는데 아베 총리만큼의 개인적인 유대감 속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베 총리만큼 할 수 있을지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외교 정책이 약간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니면 여러 가지 뿌리째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던 정책이 흔들리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문제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하고 뭐 한국은 그런 면에서는 같은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같은 고민을 갖고 있고요. 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한번 아베 총리의 사례를 한번 참고할 만할 것 같아요. 뭐 바이든 한쪽에 올인하기보다는 뭐 트럼프에도 어떻게든 좀 끈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만일 트럼프가 된다면 우리가 역시 국제 관계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트럼프한테 얻을 수 있는 만큼 우리도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일본 얘기로 돌아와서 인구 감소까지 그리고 나왔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 자위대 신병 모집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본의 군사 대국화 뭐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대로 되겠나? 인구가 이 정도인데 또 이 양쪽으로 시각이 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거는 의지와 능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군은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의 위협 속에서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직까지 그 일본 국민들이 그 군사에 대한 터부라고 해야 될까요? 금기시하는 그런 여론이 강합니다. 그래서 평화헌법 개정도 솔직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핵무장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이 반대할 정도로 이 군사력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가 부채라든가 경제 방위 재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일 것 같고, 세 번째 역시 의외로 이 소자와 저출생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도 지금 그 충원율을 지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의 자위대도 지금 예를 들어서 해상 함정이나 이런데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일본은 나름대로 극복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신 함정에서 인원수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인원을 감소시켜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극복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본의 여러 가지 군사 대국화 관련된 시각을 좀 이렇게 함께 다뤄봤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일본의 대아시아 또 한국에 대한 전략은 어떤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편에서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미일 동맹 강화로 가고 있는 거고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미일 동맹으로도 혹시 중국을 억제할 수 없다, 그때는 정말 일본이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정말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봅니다.